안녕하세요. 효근쌤입니다. 오늘은 송미인곡이라는 가사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송강정철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정철은 관동별곡의 작가라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사실 작가보다 정치인으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자 문인, 글 쓰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철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정철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가사문학의 대가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작품을 많이 남겼다. 가사문학의 대가,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글은 이 정철이 지은 송미인곡, 삼미인곡, 관동별곡 이 세 작품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작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작가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미인곡은 삼미인곡이랑 다르게 또 여기 보면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관동별곡이나 삼미인곡도 훌륭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한자어가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이 송미인곡은 한자어가 많지 않아요. 우리말을 굉장히 많이 썼다. 당시에 한글은 양반들이 좀 안 쓰는 부녀자들이나 평민들이 쓰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시기였는데 정철은 그 당시에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한글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을 것이고 한글이 보급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를 한번 볼게요. 형이 3명 있고 누나가 3명이 있어요. 누나 중에 2명이 왕실과 혼인을 했다.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이 되는 거예요. 내 누나가 왕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잘 살았겠죠? 부유하게 잘 삽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12살, 1547년 명종이 즉위할 때 왕이 바뀌었습니다. 명종이 즉위할 때 을사사화라는 사화가 생겨요. 을사년에 생긴 사화다라는 건데 이 사화라는 거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림이 화를 입었다. 어떤 거냐면은 조선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개국 공신들이 있었는데 이 개국 공신들이 이제 훈구파예요. 훈구파. 조선이 만들어질 때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훈구파인데 이 훈구파들이 조선 초기에는 계속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유생들은 지방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그 지방에서 힘을 기르고 학문을 수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림들이 과거 시험을 보면은 항상 1등, 2등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림들이 계속해서 정치 쪽으로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훈구파에서는 사림파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4번의 사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을사사화 라는 게 있었던 거죠. 훈구파가 살인파를 탄압한 그런 건데 여기에서 계림군,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이었어요. 계림군과 형, 아버지, 가족들이 여기에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모로 이렇게 연루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망했겠죠. 집안이 몰락하게 됐고 계림군은 이때 죽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정철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 형은 유배 중에 사망.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렇게 집안이 망했는데 16살에 명종 6년에 아버지가 나라에 큰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큰 경사가 있으면은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왕자 탄생 기념 특별 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집은 서울이었는데 전라도 담양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라도 담양에 이주한 다음부터는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뛰어난 유학자들과의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실력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유년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과거 급제를 하게 되고 26살에 그리고 31살에는 암행어사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잘 나갔습니다.
31세 잘 나가다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걸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사람인데, 명종 21년 경양군 관련 사건. 경양군이 그러니까 왕의, 명종의 종형, 사촌형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경양군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헌부에 정언이라는 직책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강단 있게, 그냥 원칙적으로 소신 있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양군이 이때 사형을 당해요. 이 사건으로 이제 명종에게는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겠죠. 이후에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서 이제 한직으로 자천이 된다. 그 후에 이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선조가 즉위합니다. 1567년 선조. 여러분, 선조 임금 잘 아시나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최악의 임금을 꼽아라, 이렇게 하면은 1등, 2등 하는 그런 임금이에요. 선조 임금인데, 제일 훌륭한 임금 누구냐? 그럼 보통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악의 군주가 누구냐 했을 때 항상 1, 2등 하는 그런 임금 중에 한 명이 바로 선조인데, 선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임진왜란 때 궁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도망가서 명나라로 가가지고 우리를 좀 받아주라, 나 명나라에 망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그런 군주예요.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바다에서 싸우고 있을 때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그리고 백의종군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순신 장군 복직시켰다가 굉장히 이순신 장군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임금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임금이거든요. 이 임금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선조가 즉위를 하면서 선조는 사림을 대거 등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훈구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훈구파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을 나눠 갖고 이러다 보니까 외척 세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들로만 정치를 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기도 했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훈구파를 이제 몰아내고 사림들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처를 이조좌랑 이라는 벼슬을 주면서 여기에 임명을 해요. 이 시기에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붕당 정치는 당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 당끼리 이제 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를 정당끼리 서로 싸우는 건데, 이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 이렇게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동인과 서인은 전부 살인파예요. 살인파. 아까 전에 훈구파랑 살인파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훈구파는 다 사라졌고 살인파들끼리 이제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어요. 정철은 서인이었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선조 11년에 대사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점점 이제 벼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도 군수 이수의 뇌물수수 사건 처리 문제로 동인이 이 사건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동인이 이제 탄핵을 요청을 했고, 결국에는 낙향에서 제2의 고향이죠, 담양으로 갑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컸던 담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당시는 동인과 서인의 어떤 갈등에서 동인이 더 우세했었거든요. 동인이 득세한 중앙정치 무대에 복귀를 하지 않겠다. 선조가 계속 불렀어요. 와라 와라 와라. 그런데 자기는 중앙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는 그냥 지방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1580년 계속 이제 중앙정치로 안 가니까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 강원도 관찰사로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관동별곡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내직, 외직, 그러니까 중요한 일도 맡았다가 아닌 일도 맡았다가 하면서
계속 정치는 했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또 동인이 탄핵하면은 또 낙향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품 활동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고,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을 남기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송미인곡. 50세에 이런 일이 있었고, 54세 선조 22년에 선조 22년이면 언제냐면은 158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이 통신사를 보냈는데 동인, 서인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일본 얘네들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니다. 얘네들 전쟁을 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전쟁 하냐 마냐 이러면서 이거를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국제 정세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바로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물러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상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면은 천하는 공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질 수 있다. 천하는 모두가 주인이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당시 조선의 사회에서는 이 말은 거의 영모죠, 영모.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영모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임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여립을 잡았고 정여립은 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과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라 이러면서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0여 명의 동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하거든요. 기축년에 있었던 옥사다. 근데 이때 위관이 누구냐면은 뭐 검사, 판사 이런 거예요.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구형을 내리고 이런 위관이 누구였냐? 바로 정철이었던 거예요. 정철이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잖아요. 고향에 내려가 있는 정철을 불러들였어요. 정철은 동인들한테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여립 영모 사건 이거를 하면서 동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물론 정철이 이 중심에 있긴 했지만 이 큰 그림은 선조가 이제 그린 거예요. 어떤 한 세력이 아주 강한 힘을 갖는 거를 계속 견제를 한 거예요. 동인들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 동인들 한 번에 다 몰락시키고 이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은 서인이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인이 이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요. 다시 또 동인들이 뒤집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조는 쥐락펴락했던 거예요, 신하들을. 그러니까 좀 나쁜 군주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나쁜 군주라는 게 멍청한 군주다 이게 아니라 엄청 똑똑한데 이기적인 이런 군주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인들은 이 사건으로 정여립 영모 사건 이것 때문에 기축옥사 때문에 동인은 그냥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그 서인의 대장으로 정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정치 권력의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정철은. 자, 56세가 됐을 때 선조 24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선조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원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없어요. 남자애가 없는 거예요. 이 왕후에게는. 그래서 이 왕후에게 원자가 있으면은 세작식봉을 그 왕후의 자식 중에 누군가를 하면 되는데 왕후에게서 없으니까 후궁의 자식들 중에 이제 누군가를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산해, 유성룡, 정철 이 세 명이 모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세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하 세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론을 낸 거는 가장 똑똑한 광해군. 이 광해군은 후궁의 자식 중에 둘째 자식이었는데 첫째 자식은 좀 너무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둘째인 광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조는 광해를 좀 안 좋아했어요. 그거를 정철은 좀 눈치를 채지 못했었고, 여기 있는 이사내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사내는 동인이잖아요. 서인이었던 정철이 동인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으니까 이사내는 정철에 대한 복수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선조는 후궁의 아들 중에 넷째였던 신성군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는 선조의 생각을 읽고 이제 계략을 세웠는데,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은 정철이 지금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면서 신성군과 그리고 신성군의 엄마까지 전부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흘렸어요. 그 말을 듣고 신성군의 엄마는, 후궁이에요, 후궁. 신성군의 엄마는 선조한테 갑니다. 선조한테 가서 지금 이 사람이 광해를 세자로 세우면서 신성군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조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뒤에 경연장이 이제 임금이랑 신하들이랑 서로 이제 회의하는,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경연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절을 합니다. 건절하는 거는 세자책봉을 건절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 이 말을 듣자마자 얘가 그 다음에 얘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후궁도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맞나 보다 싶어서 정철을 여기서 삭탈관직 시킵니다. 삭탈관직 시킨다는 거는 벼슬을 다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좌의정까지 올라갔잖아요. 좌의정까지 올라갔고 그 전까지 정철을 굉장히 밀어줬어요, 선조가. 근데 갑자기 세자책봉에 대해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는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정철은 이렇게 관직이 다 박탈돼 버립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 경연장 가서 세 명이서 같이 이거 건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이사내가 며칠 동안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성룡과 정철만 있는 자리에서 정철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세자책봉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조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유성룡은 말도 못 꺼낸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중에 좌의정 정철만 그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좌의정 정철만 삭탈관직 당하고 이제 벼슬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 권력을 잡았던 서인들이 또 몰락합니다. 그리고 동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전세가 이렇게 선조 임금 시대에 뒤치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인이 잡았다가 서인이 잡았다가 다시 또 동인이 잡습니다. 그러면서 정철은 벼슬을 잃었고, 다음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시 선조가 또 불러요. 그러면서 선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의주로 갑니다. 의주로 가면서 데려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엄청 화냈는데 갑자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왕후의 원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나눠요. 분조라고 하거든요. 분조? 조정을 나누면서 본인은 우주로 도망가고 이 광해군한테 너는 여기 남아서 임진왜란을 수습해라, 이러면서 자기는 도망을 가는 거죠. 그 후에 정철은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고, 사은사라고 하는 거는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보답으로 힘을 잔뜩 들고 명나라로 가는 겁니다. 명나라에 다녀왔고 그 후에도 계속 동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결국에는 사직하게 되고, 그해 강원도 송정촌에서 별세하게 됩니다. 정철의 일생을 한번 봤는데, 권력의 최정점까지 갔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었죠. 사실은 정치인으로 훨씬 더 오랜 세월 살았는데, 우리들한테 알려진 거는 관동별곡, 송미인곡, 삼이인곡을 지은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삶이 훨씬 더 컸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정철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